어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2020년 5월 거래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상장 유지 결정 배경과 그리고 주요 사건들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래가 정지가 된 지 2년 5개월 만이고요. 2020년에 신라젠 대표 그리고 경영진이 구속 기소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우선 사건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라젠이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 배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 5월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래서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11월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이제 재판으로 치면 1심과 같은 것인데 네. 이 기업심사위원회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개선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올해 1월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1심이기 때문에 2심으로 보일 수 있는 코스닥 상장 심사위원 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이 지난 2월에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고요. 네. 이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다시 어제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개선 기간이 끝난 지난 1월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2월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면한 거잖아요. 우선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이렇게 변한 건데 네. 그와 관련한 법적 배경은 뭐가 있죠? 네, 일단 2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명령을 하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이 조건이 먼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분야에 임상 책임 임원을 채용을 해라. 그리고 투명 경영과 기술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개발 제품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이외에 새로운 개발 제품군도 확충을 해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지난 8일에 신라젠이 이행 계획을 냈습니다. 먼저 이 R&D와 관련된 인력을 충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제품 이외에 새로운 추가 제품 개발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결과 보고서를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했고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상장이 유지가 된 겁니다. 오늘 거래 첫날 26% 급등을 또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부담이 있었던 건 소액 주주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주주들의 입장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소액 주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신라젠의 소액 주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만, 그러니까 네. 16만 5,483명입니다. 이게 전체의 보유 주식 지분의 66.1%가 거의 66%에 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소액 주주인데 이 소액 주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지난 2년 5개월 동안 속을 굉장히 끓였었죠. 네. 1심이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다시 상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2년 5개월을 끌었는데 이번에 상장 유지 결정으로 인해서 행동주의 주주 모임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고 이번에 상장 유지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또 이러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거래 중지된 다른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상장이 이제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대주주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임원들의 횡령 배임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은 주주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되는 것이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 기심위, 그러니까 1심과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이 폐지가 됐던 결정은 새로운 영업이익의 창출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너무 많아서 2심인 코스닥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고 이때에 이 회사에서는 새로운 제품 개발군들을 통해서 향후의 영업이익에 대한 것들을 입증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다시 상장 유지를 결정해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한다면 상장 폐지를 모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룹 카라의 멤버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서 위자료 7,800만
7,800만 원을 내라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우선 법원이 구하라 씨의 극단적인 선택에 최종범의 동영상이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봤다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위자료 7,800만 원을 인정한 것은 최종범의 불법 행위, 즉 이러한 이 불법적인 촬영으로 인해서 이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원에서 얘기를 하기로 만약에 이러한 불법적인 촬영물이 유포가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막대한 고통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까지 이루었던 연예계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극단적인 공포로 인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족 측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족 측이 1억 원의 이 위자료를 청구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일부 승소라고 해서 지금 7,800만 원을 인정을 했는데 이 유족 측의 변호인은 이것이 사실상 완전 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억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세 명에서 어머니는 사실상 지금은 더 이상 이 구하라 씨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금액인 7,800만 원이 인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완전 승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망 사건에서의 위자료 1억은 거의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 수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서 고 구하라 씨를 협박했다 이렇게 본 거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스토킹 범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불법 동영상 촬영과 관련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또 미칠 거다 이렇게 네, 보세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번 판결에서도 이러한 그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고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네. 해서 양형 단계에서 이것은 민사소송이었지만 형사소송에서 양형 단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예전에는 내가 불법 촬영을 했고 유포를 협박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서 본인의 미래라든지 성적인 수치심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사망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상해, 예를 들면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먹는 것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도 다 입증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 구하라 씨 사망 당시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연락을 하면서 상속을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구하라법인데요. 네. 이 민법상 구하라법은 현재 지금 법원에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민법의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 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양육을 게을리하면 상속권 자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일명 구하라법이에요. 네. 근데 법무부에서 낸 또 개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일단 상속권은 있어요. 다만 상속권을 받았을 때에 그러한 피해인 자녀나 네. 아니면 자녀의 유족이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박탈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후적인 청구권을 주겠다. 그래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이 내용이 일단 다르다는 것이 있고 민법이 아직은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공무원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공무원에서는 이 구하라법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가 소방관 사건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순직을 했는데 20몇 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서 이러한 연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개정이 돼서 더 이상은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 원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강주한 씨가 2019년 7월 9일경에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술을 마셨던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지금 그 당시엔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강지원 씨가 드라마를 출연하고 있었는데 총 20부작이었는데 그중에 12부작까지만 촬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우가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강지원 씨에게 지급했던 그런 출연료라든지 아니면 잘못되어 있던 위약금, 손해배상 이것들을 모두 청구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53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났고 그중에 소속사 같은 경우는 6억 원까지 공동으로 책임을 져라 이러한 판결이 났습니다. 53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일단 이게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이 출연료로 강지원 씨에게 지급한 출연료액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출연료액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고 연예인들 계약상을 보면은 네.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어떤 드라마나 광고와 관련된 제품에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또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그 위약금이 금액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손해배상에 얼마 몇 배에 상응하는 돈을 추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에 따라서 인정했기 때문에 53억 원이 그 자체로 크다는 돈일 수 있긴 하지만 네. 계약상 봤을 때에는 인정될 만한 돈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낸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이제 강 씨와 강 씨의 소속사 측이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심리불속행이 뭔지 의미부터 말씀을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이 3심에서 받아들여주느냐가 이 상고와 관련된 것인데 네.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심을 받을 수 있는 3심 재판을 받으려면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까지 1심, 2심에서 어떠한 법 적용을 잘못한 위법의 사유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 봤을 때 판례가 변경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거를 다투는 것은 1심과 2심에서만 할 수 있지 3심인 대법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봤더니 강지원 씨가 3심에서 봐달라고 했던 내용은 법 위반이라거나 아니면 판례 변경 정도의 사유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심리불속행, 즉 3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3심은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요. 2심에서 정해졌던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작사에 대한 53억 원의 배상을 그대로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봤다. 더 이상 심리하지 네. 않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32차례나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연대세 의대생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거든요. 우선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6월과 7월 등에 연대 의대의 여성 화장실에서 한 남학생이 상대방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요. 그날 신고가 들어와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해당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범죄 혐의를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수사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32차례나 상습적으로 화장실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은 징역 1년에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치유 이제 명령을 받았고 여기에 아동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취업 기간에 제한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 대한 입장이나 아니면 징계 등 조치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범행을 인지하고 나서 학교에서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재판이 있고 나서 징계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 학교에 시행 세칙이 있는데 이 징계와 관련되어서는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해당 징계와 관련된 피대상자인 학생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재판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의 소명을 들어야 되듯이 이 학교도 징계와 관련된 관계자의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 남학생이 구속이 된 상태라서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차상 멈췄고 만약에 구속이 1년이기 때문에 징역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인지 네. 아니면 새로 열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인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학교 차원의 징계가 미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 7월에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징계가 미뤄져서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학교 측에서 징계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견해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대도 그렇고 그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과 네. 관련되어서도 징계가 미뤄진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징계가 미뤄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가해자도 조사해야 되고 피해자도 조사를 해야 돼요. 피해자는 조사가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근데 피해자 의견 청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학교가 가해자 학생을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왜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한 네. 절차의 착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든지 아니면은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이러한 상기시키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징계 조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퇴학 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의대에 갈 수가 있고 또 시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현행 의료법을 보면은 의사의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자는 의사 시험을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자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그러면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의사고시를 볼 수가 있고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대와 관련된 2011년도에 고대 의대생들이 성추행을 했었는데 이때에도 퇴학 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학교의 학사로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됐다라는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법령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의료법에는 이제 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자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보건범죄 단속법 특별법상에 위반한다든지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전문직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변리사들은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규정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을 받으면 네. 자격이 박탈됩니다. 네. 근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에서만 금고 이상을 받아야지만 자격이 박탈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이게 상대방의 이론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고의가 없더라도 직업상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에는 본인의 고의는 없는데 금고 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물론 의사들이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일반적인 전문직도 똑같이 모든 금고 이상을 또 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형평성을 맞춰서 법 네.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무래도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이잖아요. 근데 성범죄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5년간 보니까 717명의 의사가 성범죄로 검거가 됐다가 이들 중에 5명만 자격 정지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1개월 자격 정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어떠한 범죄, 뭐 형이나 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자격이 박탈이 되는데 의사만 너무 철옹성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좀 좋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그 국회 계류 중인 것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네. 예를 들면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변리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모든 그러한 범죄에서 금고 이상을 받으면 똑같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러한 어째 계류 중에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쪽에서는 또 의사의 직업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그러한 것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의사의 직업의 특수성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 검거 의사가 지난 5년 동안 총 717명이고 여기서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하다못해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그
법의 조항에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